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유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명의신탁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 밖에도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가사분쟁, 땅 문제, 명예훼손, 유치권, 친권, 양육권 모두 좋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시면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 전화 참여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8950, 샵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유덕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유덕 변호사입니다. 오늘 명의신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먼저, 쉽게 말씀드리면 실질적인 소유자는 따로 있는데 그 소유자가 아니라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이라든지 제3 명의를 해놓는 것을 이제 명의신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A라고 하는 사람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인데 B라는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으면 그게 이제 전형적인 명의신탁 사안입니다. 네. 요즘 LH 땅 투기 문제 심각한데 이제 땅 투기를 목적으로 만약에 LH 직원들이 정보가 있다면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 이름으로 명의를 해놨을 때 이런 경우 이제 명의신탁. 예, 그런 경우가 이제 명의신탁이고요. 그러니까 네. 명의신탁은 대체로 세금을 갖다가 탈세하려고 하는 목적이나 그리고 본인의 재산이 드러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사안의 경우에 제3자 명의로 등기를 해서 결국에 그러니까 명의신탁 그 사안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명의신탁이 법적으로 어떻게 인정이 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명의신탁이 이제 과거에 이제 굉장히 많이 횡행을 했었고요. 네. 그게 이제 갖고 있는 것들이 이제 큰 문제가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고위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재산을 갖다가 그러니까 감추기 위해서 또는 세금에 대해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명의신탁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명의신탁과 관련돼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논란이 됐었고 그게 유효한 것인지 유효하지 않은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다가 그것이 이제 그 명의신탁을 규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회적인 여론도 커졌었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과거에 이제 제정이 되어서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법상 무효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명의신탁을 근거하여서 등기가 됐을 때도 그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라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법적인 강행법규가 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명의신탁을 통해서 뭔가 조세 포탈이라든지 또는 재산 누락을 시도하는 경우들이 워낙 많이 아직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뉴스 같은 것을 보면은 고위공직자들이 재산을 제3자 명의로 해놓고 이런 것들이 등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아직까지도 이제 우리 국민들 정서 속에는 아직도 이제 명의신탁에 관련돼서 이걸 좀 이용해서 뭔가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위공직자들, 국회의원들도 재산 공개하게 돼 있으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너무 많으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제3의 보통 이제 어떤 분들의 명의로 많이 합니까?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많이 하나요? 그러니까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 사이에 벌어질 수도 있고요. 네. 아버지와 아들, 아니면은
그 친척 사이에도 벌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잘 아는 친구 사이에서도 명의신탁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 명의신탁은 우리 법상 이제 금지가 되고 있고 효력이 부인되고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법적으로 지금 금지가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직도 대법원 판례 등에서 뭐 명의신탁에 관련된 판례들이 나오는 거 보면 그 법은 제정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그 법에 위반되는 사항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명의신탁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실소유자는 따로 있는데 대외적인 형식적인 등기 명의인을 갖다가 제3자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재산을 은닉하는 형태의 그런 것인데요. 그러면 이 부동산도 그렇지만 현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현금은 결국은 그 누구한테 지급이 되면은 그 사람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현금에 대해서 명의신탁이라는 것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특히 이제 부동산에 관련돼서 이제 명의신탁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명의신탁도 종류가 크게 이제 법상으로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A라는 사람이 등기 명의를 자기 명의로 이제 등기를 가지고 있다가 소유권 등기를 가지고 있다가 여전히 본인이 소유자이긴 하지만 어떤 특별한 어떤 목적 때문에 B라는 사람 앞으로 등기를 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B 앞으로 그러니까 여전히 실질적으로는 A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식적으로만 대외적으로만 B라고 하는 가짜 소유자를 이제 설정하는 형태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거를 뭐 양자간 명의신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여전히 A가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서 등기 명의가 B로만 형식적으로만 B 앞으로 가 있는 경우에 B의 등기는 무효인 거거든요. 그리고 A와 B 사이의 명의신탁은 무효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명의신탁의 굉장히 기본적인 양자간 명의신탁, 두 사람 사이의 명의신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B 앞으로 소유자가 B 앞으로 저 등기가 돼 있지만 B는 소유자가 아니거든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런 사례가 법적으로 다툼 분쟁이 된다면 그러면 A는 B한테 B 명의로 등기된 것은 명의신탁으로 무효이니 본인한테 등기를 이전하라. 그러니까 A의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라 또는 B의 등기를 말소해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명의신탁의 형태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명의신탁의 형태도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이런 두 사람 사이의 명의신탁이 아니라 세 사람이 관여되는 형태의 명의신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경우는 또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요. A하고 그러니까 A가 이제 그 매도인입니다. A가 매도인인데 B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매수인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 매수인은 본인이 실질적으로 매수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고 매매 대금도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B가 결국엔 등기는 B 앞으로 하지 않고 가짜 소유자가 될 수 있는 C라는 사람, 제3자인 C 명의로 등기를 다이렉트로 A로부터 C한테 다이렉트로 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3자간 명의신탁도 있습니다. 그러면 매도한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지금 C 앞으로 등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B하고 C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B가 본인이 매매대금을 부담을 하고 계약은 하지만 A한테 얘기해서 등기는 B가 아니라 C 앞으로 등기를 하게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B하고 C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C 앞으로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A하고 B 사이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긴 하죠. 왜냐하면 A는 매도인이고 B는 본인이 직접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본인이 매매 계약 당사자가 되려고 했으니까 그 매매 계약은 유효한데 문제는 B가 C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B하고 C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을 근거해서 C 앞으로 등기를 하는 거였으니까 B하고 C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되고 C는
등기가 소유권을 C는 취득을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C의 부동산이 아니니까. 예.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B라는 사람이 A를 대의해서 C의 등기를 말소를 시키고 본인한테 등기를 해달라라고 청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명의신탁 자체가 불법인데 네. 그렇게 되면은 C의 명의로 돼 있던 부동산이 다시 B한테 갈 수 있는 겁니까? 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C 앞으로 이 A하고 B하고 C가 연관이 된 이런 3자 간 명의신탁에서 결국에는 C의 등기는 무효가 되고요. 그러면 C는 소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전히 소유권은 A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A한테서 C로 다이렉트로 소유권을 넘겨줬는데 C의 등기가 무효이면 여전히 소유자는 A가 되고요. 근데 A는 이미 부동산을 팔고 B한테 팔았죠. 돈을 다 받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받은 상황이니까 네. A가 C한테 등기를 말소하라고 요구할 실익은 없는데 네. 이 A를 내세워서 C한테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B입니다. 네. 그 명의신탁 자체가 불법이니까. 불법이니까 B는 A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다 주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B는 A한테 나한테 그걸 등기를 넘겨달라고 할 수가 있고 A는 C한테 너의 등기는 무효니까 나한테 등기를 다시 넘기라고 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세 사람이 아닌 바로 예. B하고 C가 바로 이제 그런 관계에서 거래를 했다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B하고 C가 직접 거래를 했다는 부분이 그러니까 내 명의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 재산이 네. 매도는 아니지만 네. 매도를 가장한 예. 명의신탁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이제 명의신탁을 얘기를 할 때 요런 명의신탁 아까 간단한 양자간 명의신탁이 있고요. 네. 삼자간 명의신탁에서 실질적인 소유자 그러니까 명의신탁을 할 사람이 매매계약의 당사자 매수인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거 말고 뭐가 있냐면 그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가짜 소유자, 가짜 소유자가 되는 그 사람이 매매계약 당사자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소유자는 배후에 드러나지 않는 명의신탁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러면 삼자간 그 명의신탁이 많은. 그러니까 세 번째 매매 계약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경매를 하는데 경매 절차에서 그 언니가 동생을 갖다가 경매 절차에 참여를 시킵니다. 돈은 언니가 부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동생이 경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을 해요.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을 하면 결국에는 저기 돈을 댄 사람, 실질적인 소유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은 배후에 있고 그다음에 가짜 소유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경매 절차 같은 경우에는 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매도인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동생이 진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분쟁은 이 세 번째 경우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경매를 하거나 실제 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실제 매매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결국에는 가짜 소유자라고 할 수 있는 결국에는 명의만 빌려주려고 하는 사람이 매수인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매수인으로 등장을 하는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 또 경매 절차에서도 매도인 입장에서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게 결국에는 경락받는 사람이나 매수하는 사람이 뭐 명의신탁 약정에 연관이 됐는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자기는 돈을 받고 등기를 이전해 준 것뿐인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명의신탁은 무효이긴 하지만 이 지금 본인이 명의를 빌려주었던 가짜 소유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실제로는 진짜 소유권을 취득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사안처럼 그 동생이 언니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경매 절차에 참여를 해서 그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은
동생이 취득을 하고요. 네. 그 언니와 동생 사이에 그 명의신탁 약정은 법상 얘기한 것처럼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언니하고 동생 사이에 또 뭔가 정산의 문제가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언니는 동생한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냐면 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내가 조달해준 돈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동생을 통해서 경매대금이 들어간 경우에는 네. 동생이 이제 예, 그렇죠. 뭐 빌렸다고 한다면 근거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돈을 경매대금을 언니가 직접 입금을 했다면 그런 경우는 좀 달라질 수 있나요?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매 절차나 어떤 매매 절차에서 매도인이 결국엔 명의신탁 약정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때, 알 수가 없을 때 결국에는 가짜 소유자, 그러니까 명의만 빌려준 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인데 만일에 매도인이 그와 같은 어떤 명의신탁 약정에 대한 내용을 만일에 알 수 있었다면 그런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이 불가하겠죠. 그런데 이제 경매 같은 경우에는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 수가 없고 통상적인 매매 계약에서도 어떤 사람이 공인중개업소에 와가지고 내가 매수인이 된다. 내가 매수하겠다. 돈도 이렇게 꺼내놓고 막 이런 상황에서 매매대금을 본인 지급하는 상황에서 그런 매도인 입장에서 이게 명의신탁 약정이 매수인 측 내부적으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매수인으로 등장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매수자금을 조달한 사람 사이에는 정산의 문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그 대상은 그 다름이 아니라 그 매매하는데 매수하는데 필요한 자금, 그 자금 상당액이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명의신탁을 해서 문제되는 경우가 이제 많다라는 많습니다. 많고요. 그 민사적으로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라고 이 명의신탁을 규제하는 법률에 보면은 뭐 과징금에 관련된 규정도 나오고요, 이행 강제금에 대한 규정도 나오고요, 형사처벌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단순히 이제 민사적으로 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해서 명의신탁 등기를 했을 때 민사적으로 그게 무효냐 무효가 아니냐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과징금 부과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징금 부과를 했는데도 이행을 안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가 또 되고요. 그다음에 명의신탁자나 명의수탁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과 관련돼서는 뭐 저기 징역형의 벌금형 이게 법정형으로 부과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의를 신탁한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명의를 빌린 그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뭐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정형이 정해져 있고요. 명의를 갖다가 빌려준 사람 같은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년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이 되어 있습니다. 다 그럼 처벌을 받게 명의 신탁자와 명의 수탁자를 다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는 그 법정형이 징역형 부과는 돼 있지만 대개 벌금을 부과를 하고요. 벌금 액수는 명의 신탁자가 한테 명의 수탁자보다 좀 더 벌금을 더 많이 부과를 하는 것 같긴 한데 대략 500만 원 정도를 상한으로 해서 부과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최희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 정보와 생활 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토지가 있는데요. 예. 그 토지를 좀 잘라서 네. 그 대지로 변경하려는 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토지가 지목이 어떻게 됩니까? 전입니다, 전. 전이에요? 네. 전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전을 갖다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이게 대지요? 집을 짓기 위해서 대지로. 대지로 한다. 예. 그 통상적으로는 그러니까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은 대지여야 되잖아요. 예. 그 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농사만 짓는 것이고 그 건축물을 지을 수는 없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대지화 시키려고 하면 형질 변경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거나 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청에 그 부분은 상의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전제는 전이 대지가 되려면 형질 변경을 하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건축 허가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이제는 그거를 통합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축 허가를 내줄 때 그 협의 절차를 관련된 다른 과에 다 협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긴 한데 시청에다가 문의를 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토지를 자른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토지를 또 분할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할 측량을 해야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절차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냥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네요. 그럼 형질 변경을. 그렇죠. 왜냐하면은 건축 허가 자체는 기속행위라고 해서요. 그 요건이 갖추어지면 허가를 해주도록 돼 있는 것은 맞는데 요즘은 건축 허가와 관련돼서 일단은 그 복합적인 복합민원이라고 해서요. 건축 허가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건축 대지에 대한 형질 변경이라든지 농지 전용이라든지 뭐 개발행위 허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인허가가 통합적으로 다 정리가 되고 나면은 전체적으로 건축 허가가 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청하고 그 부분을 상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를 또 잘라야 된다고 하면 토지 분할이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잘라야 되죠. 그거는 시청하고요. 측량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시청하고 좀 상의를 해보시고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희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이영화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명의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팔았다면 상담 전화 계속 받겠습니다. 이번에도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예. 저 다름이 아니고요. 네. 회사에 다니던 그 A씨라는 사람이 자기 이제 고의적 사고로다가 이제 자책 사유가 있어서 그만뒀어요. 네. 그만뒀는데 그 B씨라는 사람이 이제 상사였는데 B요? B씨요, B씨. B. 예. 네, B씨가 상사였는데 B씨를 그 상사를 이제 모함하고 떠났어요. 직장에서. 네. 근데 이 B씨는 이제 억울하죠. 없던 일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뭐가 어떻고 뭐 갑질하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에다 그걸 이제 투고한다래나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A 씨는 이제 사표를 떠났고 B 씨가 이제 상사인데 B 씨가 이제 제 본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B 씨도 제 본인이 좀 그 직장 내에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시달림을 받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을 그만둬야 할까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데 네. A 씨에 대해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그럼 명예훼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명예훼손도 지금 뭐 무고로다가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명예훼손은 이제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허위의 사실을 예. 공표를 해가 허위의 사실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알려서 예. 뭐 명예훼손을 한 부분이 문제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 무고라고 하는 것은 예. 그 요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예. 수사 그 공무원이나 공공관서에다가 허위사실 네네. 신고하면 무고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반 회사에서 예. 그 모욕적이라거나 아니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퍼뜨려서 결국에 명예를 훼손하는 거라서 무고에 예. 해당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부분이 예. 억울하시다고 하면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하시거나 그 부분은 예.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예훼손을 한다면은 법률적으로 이제 B 씨도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이제 그런 거를 뭐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기타 이제 직장 문제 이런 거를 다 손해배상을 이렇게 받죠. 민사로 들어갑니까? 뭐 형사인가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으로 그러니까 형사 고소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위자료 청구라는 민사 소송도 가능은 하기는 합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희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한상용 세무사 모시고 세무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